원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신재생 에너지도 원전 지으면 해결되고 기후변화도 원전으로 해결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원전의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원전에서 뭐 방사능 노출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또 부울경 얘기가 나왔는데 부울경 주민들은 그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원전 핵 폐기물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 원전 확대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리백 같은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의 준비 정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계획은 있으신 건지라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죠. 네,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와 광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여야의 장외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옥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양강 두 후보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1박 2일 일정으로 부울경 지역을 찾게 됐네요. 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의 민주당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지와 같은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전략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부울경에 가신 것은 지난번에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 곳곳을 도셨는데 그것의 일환이고요. 이번에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을 방문하시고 또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가덕 신공항 이미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더 조속히 잘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점검하고 또 2030년 엑스포 유치 그리고 울산에서는 울산의료원 같은 지역 공약과 함께 부울경 전체를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에 우리나라 경제의 다시 한번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찾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주와 호남 지역을 찾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가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다소 이때까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호남 지역의 섬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이후에 호남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랜 수건 사업이죠. 완주 지역의 수소특화 국가 산단이라든지 새만금 개발 문제라든지 전주 김천 철도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권과 차별화돼서 실질적으로 호남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 또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 곳이 있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공약을 내놓을 것이지만 전국 정당으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호남 지역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후보의 일정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 이후에 각 정당들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이 사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 준비 정도, 그 경제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충분히 전해지는 토론이었다고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초년생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5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별로 나오지 않았고 생각보다는 토론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반 문재인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거 반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습이 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미래 비전은 벼락치기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느꼈던 토론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인정을 받았다라고 봐야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뭐 저희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 토론을 기피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윤석열 후보가 전문가가 평가한 토론 점수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 대변인께서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F4와 F5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FX2가 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전문가가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업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와 정진상 같은 사람들이 그 대장동 사업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그것을 모르고 놔둔 무능함이냐 아니면 그것을 같이 결제한 공범이냐의 문제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결국에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대장동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다수당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막였다. 이런 소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민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영 개발 100%로 하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언론 보도로 난 것을 보면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자신의 블로그에 성남의 모든 도시 개발을 대장동을 포함하여 민영 개발을 우선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문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2달, 3달 전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도 될까요? 예. 이번 TV 토론에서도 앞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승전 대장동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도 사실은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 어젠가요? 곽상도 의원이 지금 50억을 받았다고 지금 구속이 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50억 클럽 돈을 받은 사람들의 실체는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구속으로 그 50억 클럽의 실체도 좀 빨리 드러나길 바라고요. 이 대장동의 주요 키퍼슨이라고 생각되는 김만수 그 녹취록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내가 아는 이 카드를 밝히면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대출은행의 부실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고 계속 모든 정치 문제, 모든 경제 문제에서 대장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실체가 무언지 좀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꺼냈던 것은 자유 토론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를 있을 때 저희가 무슨 북행 얘기하다가 대장동 얘기했습니까? 자유 토론 때 대장동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희가 무슨 기승전 대장동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또 50억 클럽이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토론을 누가 잘했느냐 그리고 대장동 이 두 가지만 두고도 두 대변인께서 벌써 좀 이야기가 갈리는데요. 토론에서 또 관심을 좀 끈 것이 RE100 이 단어였거든요. RE100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인가요? 다음 날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리백을 모를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다들 에너지 전문가만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아리백의 명칭은 다양하죠. 재생에너지 100%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토론회였다면 알리백이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도 될 겁니다. 저도 많은 토론대회에 나가봤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설명할 때는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토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100%라는 용어가 아리백이 있는데요, 리백이 있는데요 라고 풀어서 설명해줘야 감점 요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마치 장학 퀴즈를 하듯이 알리백이라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아느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민망했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장학 퀴즈 해가지고 50번까지 남는 분들 대통령 시키면 되겠죠. 여기는 지식자랑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셔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아리백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그 용어 자체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면서 주요로 주장했던 것이 원전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철폐 반대, 원전 확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원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신재생 에너지도 원전 지으면 해결되고 기후 변화도 원전으로 해결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원전의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원전에서 뭐 방사능 노출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또 부울경 얘기가 나왔는데 부울경 주민들은 그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원전 핵 폐기물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 원전 확대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리백 같은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의 준비 정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계획은 있으신 건지라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백 단어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계획과 공약이 제대로 점검이 된 다음에 반 문재인을 외치는 것인지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보이지 않는 후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리백 자체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박이셨는데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같은 토론을 본 건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뭐 저희 후보가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원전 폐기물 문제를 물었을 때 파이 프로세싱과 같은 해결방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핵 폐기물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또 가짜 뉴스를 살포하시는 거고요.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후보가 발언한 것만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팩트 체크된 것 중에 대중무역 흑자가 50조 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29조거든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대중무역 흑자 수지에 대해서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대중무역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들어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아리백과 같은 용어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저희 후보가 반문재인에 집착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의 계승자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자기는 실질적으로 반문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해서 본인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저희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은 반문재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원전 핵 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토론을 봤습니다. 분명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금 파이 원전 프로세싱이라는 폐기물은 해결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방사능이 아직까지도 유출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태가 원전이 아무런 방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후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20시간이나 이런 문제를 들고 가지고 후보가 맥락상 발언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만 딱 떼가지고 저희 후보가 마치 원전 사태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옹호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근데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원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그 자세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 잠시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당이 윤 후보의 청약 점수 오답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는데 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 관련돼서 좀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였나요? 방송에 나와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이 부동산 문제와 상당히 유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고 그 정책에 반영된 어떤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약 점수에 오답을 낸 게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300만 호 기본주택인 건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기본주택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용산 차량기지였나요? 거기 잠깐 언급했다가 또 분리한 것 같으니까 또 뒤집으신 것 같은데 또
일부 100만 호 정도는 임기 내에 설치할 수 없고 또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러한 현실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원가주택을 비롯한 LTV를 확대시키고 저희가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본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훨씬 더 공감을 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은 국민들 자체가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또 많고 여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런 청약 점수 실책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민심에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문제가 정말 안타깝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저희 민주당도 깊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별한 믿음이 없으시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청약 그 만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은 지난번에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저축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관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놓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비판만 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오신 건지 지금 벼락치기로 공부를 막 하고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밖에서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분이 지금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특별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지도 않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불분명하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지역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수도권 서울 그리고 지역에서 몇만 호씩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 용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미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LTV에 대해서도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LTV를 80%까지인지 90%까지인지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의 말도 지금 그 다음 날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이거는 답답하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비판할 수 있겠지만 특정 후보가 집권했을 때 IMF가 올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IMF의 상처가 남아있고 IMF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정 후보가 어디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IMF가 온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분명히 출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LTV 문제에 있어서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LTV 80%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특정 언론사에서 뭐 지금 선대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90%로 완화할 수도 있다. 라는 단독 보도를 한 것을 들고 나서 우리 후보가 말을 뒤집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희 당과 저희 대표는 계속해서 LTV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4자 TV 토론이요. 시청률이 총 합계가 거의 40% 가까이 한 39%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봐도 이 두 후보 간의 다른 점들 어떤 공약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토론회들 어떤 식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번에 뭐 역대 2위로 그 시청률이 높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 사람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좀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고 투표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TV 토론의 기회가 없었고 토론을 하기 전에도 뭐 이것을 할 것인지 뭐 양자로 할 것인지 다자로 할 것인지 너무 불필요한 것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치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토론이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주어진 토론 외에 다른 기회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모든 남은 토론
앞으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네거티브나 뭐 이런 상대방의 뭐 발목 잡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후보들의 진정한 토론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 토론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적으로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도 뭐 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 토론이 합쳐서 39%의 뭐 유튜브 시청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토론에 대한 갈증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월 8일 날 추가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또 가능하면 양자 토론도 뭐 가능하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양자 토론 때 뭐 대본 질문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는데 저번에 이재명 후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이나 뭐 질문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양자 토론이든 삼자 토론이든 사자 토론이든 국민들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계시니 충분히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론 자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던 민주당이 지금 좀 민망해졌을 것 같습니다. 후보의 비전과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토론이든 어떤 시기이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예. 토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에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는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친인척 선물 준비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 이 부분인데 일단 이 후보가 사비로 결제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비용은 다 사비로 결제를 한 것이 맞고요. 배달도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배달 업체가 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배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셨고 필요하면은 더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잉 의전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만약에 조사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 처벌까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송구한 일이고 저희가 이 의혹의 경중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동시에 우리가 이런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좀 여야 모두에게 조금 비슷한 기준을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특활비를 80억에서 90억 정도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요양병원에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지금 검찰 조사를 하다가 진행 중이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 경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동일한 윤리 기준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그 특활비 얘기하신 게 아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 당에서 이거 근거 대시하라고 법적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서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뒷부분만 없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양측 후보자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근거도 없이 제시한 것을 또 여기 와서 재생산하고 계시고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심까지 기다리긴 해야겠지만 2심은 사실심 판단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서 장모 문제나 뭐 특활비 문제는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지금 과잉 의전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의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사일 때는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적으로 어떤 경기도 내에 비서분들이나 보좌관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불법 의전 내지는 불법 갑질로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저는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감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감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내의 인원들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원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터지기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패널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직접적으로 지시를 안 했다면 왜 자신의 집 앞에 소고기
소고기가 배달되어 있고 어떤 음식이 배달되어 있고 자신의 집에 속옷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지금 셔츠 정리나 이런 거 그리고 성묘 문제에 있어서 성묘 비용은 자기가 결제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제 공보단에서 낸 것을 보면 또 제기용품이었나요? 제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갖다 달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렇게 권한을 넘어선 비서들과 보좌관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그냥 감사받겠다, 사과한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신들이 직접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자신들의 공모와 사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저희 당이 이재명 후보나 그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필요하면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고 잘못한 일은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검증과 같이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의 검증도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우리가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을 보면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한동훈 검사한테 전달을 할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무리 검찰청장의 당시의 부인이었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 수차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전달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개인 로펌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성역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또 갖고 오고 계신데요. 4개월 동안 9차례 통화를 한 것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흥분을 하시던데 전 4개월 동안 9차례 통화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횟수가 많은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용이 문제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김건희 씨가 연락을 취했고 뭔가 갖다 달라라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검사와 김건희 씨의 약을 처방받고 김건희 씨에게 소고기 배달을 하고 검찰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를 결제하고 샌드위치 결제하고 초밥을 결제했다면 제가 앞장서서 같이 비판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 검사와 김건희 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SNS 그리고 카카오톡을 나눈 횟수 그리고 전화를 나눈 횟수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한번 같이 뜯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본인들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는 본인들 사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씨 나올 때는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 김건희 씨의 건자와 건진법사의 건자가 똑같으니 건진법사의 신딸이 김건희 씨다. 이런 얘기 신나게 해놓고 지금은 와서 김혜경 씨도 잘못했는데 김건희 씨 같이 검증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은 지나칠 정도로 2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김혜경 씨의 시간입니다. 이제 배우자 의혹 관련해서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대해서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짚어보고요.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SOI에서 헤럴드 경제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눈에 띄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좀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좀 적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조사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할 수는 없겠지만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세한 수치보다는 추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봉합 이후에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김혜경 씨의 논란을 비롯해서 정책과 비전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로 드러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잠시 머물렀던 어떤 표심이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와 논란이 지금 하루에 몇 개씩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의 녹취록 중에 한 3일 정도의 녹취록만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보좌관들과 비서진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에 갔을 때 전국적 단위에서 청와대 내 보좌진들과 비서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께서 제대로 해명을 못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변인님 지지율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조사 기간마다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고요. 지금 지지율이 그리고 뭐 응답률이 뭐 ARS가 더 많은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마다 또 굉장히 다른데 이번 대선은 정말 투표 선거하는 마지막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정책, 비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유능한 후보 그리고 이미 검증된 후보 그리고 실력 있는 준비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았던 적도 있고 낮았던 적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는지로 판단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 또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흐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국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